달러화의 종말은 참 오랜 시간 동안 시장에서 중심적인 화두가 되어왔지만 결국 달러는 아직도 살아있어요. 2013년 양적 완화는 물론이고 지난 바이러스 위기 때에도 금융가에서는 미국에서 저렇게나 많은 돈을 찍어내면서도 과연 돈의 가치가 그대로 남아있겠냐라는 말이 끊이지 않았고 달러를 버리고 대신 금을 사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도 달러는 건재해요. 엄청난 양의 달러가 새롭게 인쇄되어 나오는 상황에서도 막강한 힘을 유지하는 달러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야기에 앞서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경제 이론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많은 경제학자가 거론했던 이론 중에 화폐 수량설이라는 게 있어요. 케인즈라는 천재가 화폐적 현상에 대해서는 가장 잘 설명한 것 같지만 그 이전에 리카르도가 먼저 말을 꺼냈고 그로부터 한참 후에 알프레드 마샬이나 어빙 피셔와 같은 경제학자들이 보기 쉬운 방정식으로 표시했죠. MV는 PY로 표시가 되는데요. 경제학도들에게는 아주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방정식이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굳이 세세하게 알고 계실 필요는 없어요. 화폐 수량설과 같은 복잡한 것들은 빼고 이 공식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바로 물가와 통화량의 관계예요. M은 돈의 양이고 P는 물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돈이 늘어나는 만큼 물가도 함께 오를 수 있다는 말이 되죠. 배추가 많아지면 배추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요 공급에 의한 가격 형성 원칙이라면 돈을 많이 찍어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당연한 이치예요. 얼마 전 짐바브웨 달러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저도 쇼핑몰에서 몇 조 원짜리 짐바브웨 달러를 판매하는 걸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걸 인터넷 쇼핑몰에서 마치 장난감처럼 판매를 했다면 그 돈의 가치는 완전히 죽은 것이나 다름없겠죠. 돈이 죽어버려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경제 역시 마비되는데요.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지불 결제 기능과 축제 기능이에요. 자, 목동이 있다고 해볼게요. 갑자기 이 목동이 노트북을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노트북을 사러 갈 때 양을 가지고 가지 않는 대신 돈을 가지고 가면 편하겠죠? 이게 바로 지불 결제의 기능이에요. 그럼 또 목장에서 한 달을 열심히 일해서 이 목동이 양을 2마리를 받았다고 해볼게요. 그렇게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양을 24마리를 받았는데 24마리를 그냥 들고 있을까요? 아니면 가져다 팔아서 현금으로 축제를 할까요? 맞아요. 이게 바로 축제 기능이죠. 그런데 양 대신 돈으로 축제를 했는데 돈의 가치가 더 하락하기 전에 뭔가를 사야만 한다는 그런 강박 속에 살면,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너무 빨리 하락해 버린다면 예금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에요. 기업들은 개인이 저축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데 개인이 예금을 하지 않으니까 이래저래 경제는 마비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누군가 돈을 경제의 혈액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사람의 몸에서 혈액이 모두 죽어버리면 더는 살 수 없듯이 경제에서도 돈이 모두 죽어버리면 그 경제도 함께 죽게 되는 것이죠. 짐바브웨에서는 학교에서 교육비를 수령할 때 돈으로 받지 않고 염소와 같은 현물도 받았다고 하는데요.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등록금을 내기 위해서 직접 염소를 몰고 학교까지 가서 그 염소를 내야 한다면 그로 인한 경제적 낭비가 시간뿐만은 아니겠죠. 이런 일은 후진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에요. 지금은 독일이 엄청난 경제국으로 성장했지만 과거 1차 대전 직후 독일의 바이마르 정부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노동자들은 하루에 일당을 2차례 나누어 받았는데 그 이유는 반나절만 지나도 돈의 가치가 빠르게 하락했기 때문이었어요.
이들은 오전치 일당을 받으면 그 즉시 식료품점으로 전력 질주를 했는데 천천히 걷다 보면 그 시간 동안 돈의 가치가 더 떨어져서 같은 돈으로 더 작은 빵을 살 수밖에 없었죠.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아 맥주 한 잔에 2천억 마르크를 지불해야 했던 적도 있었고 1912년에는 버터 한 조각의 가격이 무려 6조 마르크까지 올랐을 정도예요. 이런 일을 겪고 난 이후에 독일은 아예 헌법에 과도한 재정 지출을 막는 법을 만들었어요. 2021년을 기준으로 재정 적자의 규모는 GDP 대비 0.35% 이하로 딱 묶여있는 바람에 지금은 유럽에서 재정이 가장 튼튼한 나라가 되었죠.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당시 독일에서는 단 하루 만에 물가가 2배 이상으로 뛰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물건의 가치, 즉 물가가 오르는 만큼 돈의 가치의 하락 속도가 너무 심해서 1조 마르크 정도의 현금을 동원하는 것은 어지간하게 가난한 노동자들에게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고요. 동네에서 아이들이 돈 뭉치로 블럭 쌓기 놀이를 했었을 정도라면 말이 필요 없겠죠. 독일에서의 하이퍼 인플레이션도 짐바브웨와 같은 이유로 발생한 거예요. 화폐의 과도한 발행 때문이었죠. 당시 독일 정부는 전쟁 배상금을 갚기 위해 채권을 발행했고 당시 중앙은행이었던 라이히스방크, 현 분데스방크가 그들이 발행한 채권을 갚기 위해서 돈을 마구 찍어 조달했기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돈을 마구잡이로 찍어내면 물가가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입증된 사실이에요. 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정부가 중앙은행을 강압할 수 없도록 중앙 권력으로부터 은행들을 분리시켜 두게 된 것이죠. 이 은행은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아야만 보다 공정하게 물가와 싸울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너무나도 당연한 이 원칙이 전혀 먹히지 않는 곳이 있어요. 달러는 지금까지 엄청난 돈을 찍어내고도 비교적 온전하게 그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번 바이러스 위기 때에도 미국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더 많은 돈을 찍어냈지만 달러는 오히려 양적 완화를 거치면서 더 강해진 경우도 있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일까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영상을 기다려주세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